제주도 호텔방에서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던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아, 진짜 이 더러운 할망구가 만든 걸 누가 먹어? 비린내만 진동하네. 며느리 유진이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선명하게 들려왔고 화면 속에서는 제가 사흘밤을 꼬박 세워 정성껏 담근 김치통을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쿵. 김치통이 쓰레기 봉투 안으로 떨어지는 소리에 제 마음도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어서 제가 새벽부터 정성껏 우려낸 멸치 육수로 끓인 된장찌개도 아들이 좋아한다며 애써 조린 갈치조림도 하나하나 모두 검은 봉투 속으로 처참히 사라졌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양반이 아직도 이런 걸 해서 뭐 한대? 빨리 죽어야 우리가 편한데 유진이의 친구가 킥킥거리며 말했습니다. 맞아. 어차피 돌아가시면 돈만 쏙 빼내고 요양원에 보내버릴 건데. 나이도 있으신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모셔야 하냐고 오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일찍 나가시네요. 현우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나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어김없이 지켜온 새벽 3시였습니다. 아이고, 왜 벌써 일어났어? 다시 들어가서 더 자. 그래도 어머니 나가시는데 인사는 드려야죠. 착한 우리 둘째 아들, 35이 된 지금도 여전히 제 걱정을 해줍니다. 큰아들 현석이는 의사라 병원 당직이 잦아 집에 있는 날이 드물지만 현우는 매일 이렇게 나와서 제 배웅을 해주었습니다. 유진이는 아직 자나 보네. 네, 어제 대학 동기들 만난다며 늦게 들어왔거든요. 자, 이거라도 먹고 가거라. 빈속에 나가면 속 버린다. 어머니도 드시고 가세요. 나는 시장 가서 먹으면 돼. 너나 얼른 먹어라. 현우가 국을 후루룩 마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제가 끓인 국을 참 잘 먹어주던 아들이었죠. 큰아들 현석이가 의사가 되어 자랑스럽지만 현우는 늘 제 곁에 있어 든든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쌀쌀하다니까 따뜻하게 입으세요. 알았다, 알았다. 너는 회사 늦지 말고 현우의 회사는 오전 9시에 시작이니 아직 충분히 더 잘 수 있습니다. 제가 시장으로 향하는 이 길은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걸었던 길입니다. 시장에 도착하니 옆집 영자씨가 손을 흔들며 반겨줍니다. 저보다 먼저 자리를 잡고 30년 넘게 옆에서 장사를 해온 동업자 같은 사람이죠. 영자야, 어제 들어온 생선 괜찮던데? 고등어가 특히 좋더라고요. 언니도 많이 가져가세요.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생선 경매. 이 시간만큼은 40년 경력의 제가 베테랑이 됩니다. 어떤 생선이 싱싱한지, 어떤 가격이 합리적인지 한눈에 척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줌마, 고등어 한 손 주세요. 갈치는 얼마예요? 전갱이 좀 실한 놈으로 골라줘요. 오전 6시부터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부들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러 나오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바쁩니다. 아이고, 우리 이쁜 아줌마 왔네. 20년 단골 윤 씨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오늘 고등어 어때? 어제 들어온 거라 아직 팔팔해. 살아있다시피 하다니까? 그럼 갈치조림 해. 먹게갈치 2kg만 줘요. 그런데 아줌마, 아들 결혼한 지 벌써 2년 됐나? 그래, 벌써 2년이 다 되어가네. 며느리는 어때? 잘해. 그 질문에 순간 멈칫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유진이는 흠잡을 데 없이 예의 바른 며느리입니다. 꼬박꼬박 존댓말을 쓰고 명절에는 세배도 잊지 않고 제 생신에는 선물도 챙겨주니까요.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어색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제가 해준 음식을 먹을 때의 미묘한 표정이라든지 제 앞에서는 웃지만 뒤돌아서는 순간 서늘하게 변하는 눈빛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럼 공부도 많이 한 아이라 예의도 바르고 착해. 잘 됐네. 요즘 며느리들 까다롭다던데 아줌마는 복이 있나 보다. 복이 있다. 정말 그럴까요? 아줌마, 그래서 갈치 2kg에 얼마예요?
아, 미안해라. 3만 원이야 손님을 받으면서도 머릿속은 계속 유진이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다정했던 아이가 왜 결혼하고 나서는 이토록 쌀쌀맞게 변한 걸까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그런가 보다. 시어머니가 편하지만은 않을 테니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벌써 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벽은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따로 살면 안 될까요? 6달 전 현우가 조심스럽게 꺼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왜? 뭐가 불편해서 그러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유진이가 좀 독립하고 싶어 해서요. 그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결국 며느리가 저 때문에 불편하다는 뜻이었죠. 그럼 나가거라. 젊은 부부가 따로 사는 게 맞지? 어머니는 괜찮다. 나도 혼자 사는 게 편할 때도 있거든. 하지만 저는 정말 괜찮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아들들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혼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무섭고 막막한 일인지 아들은 모를 겁니다. 어머니, 그래도 가까운 곳에 집을 구할게요. 자주 찾아뵐게요. 다행히 현우가 마음을 바꿔 지금껏 함께 살고 있습니다. 유진이가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우가 잘 설득했나 봅니다. 금순이 언니, 영자 씨가 손짓했습니다. 점심때 다 됐네. 국수 한 그릇 하자고. 벌써 오후 12시. 아침 일찍 나온 지 6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그래, 배고프긴 하다. 시장 안 작은 국수집에서 잔치국수를 시켰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후루룩 마시니 얼었던 속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언니, 그래서 며느리가 어떻다는 거야? 영자 씨도 며느리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글쎄. 에이, 보아하니 뭔가 불만이 있나 보네. 아니야, 별거 아니라니까. 나한테 뭘 숨겨. 무슨 일 있으면 시원하게 말해봐. 영자 씨는 제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숨기려고 해도 다 아는 눈치였죠. 그냥 좀 서먹서먹하다고 해야 하나. 겉으로는 잘해주는데 그게 진심인지 잘 모르겠어. 아이고, 그게 뭐라고.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우리 때랑 지금 애들이랑은 다르거든. 맞습니다. 어쩌쩌면 제가 너무 옛날 생각만 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요즘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와 살갑게 지내는 걸 바라는 안 되는 거겠죠. 영자 말이 맞네.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야? 그래, 며느리도 사람인데.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마음이 통할 날이 오겠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트에 들렀습니다. 현우가 좋아하는 갈치조림을 해주려고 싱싱한 재료를 샀습니다. 유진이도 생선을 좋아한다고 했으니 맛있게 만들어줘야겠습니다. 어머니, 일찍 오셨네요. 집에 들어서니 유진이가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응, 장사가 일찍 끝났다. 유진아, 저녁에 갈치조림 해줄까? 아, 네, 좋아요. 대답은 했지만 시선은 여전히 TV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벌떡 일어나서 어머니, 힘드셨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했을 텐데. 아니다.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지도 모릅니다. 부엌에서 갈치를 손질하면서 문득 큰아들 현석이가 생각났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전화가 왔었지요.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별일 있겠니? 너는 괜찮고.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현우 부부는 좀 어때요? 왜? 아니, 그냥 현우가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서요. 현석이는 역시 의사라 그런지 관찰력이 남달랐습니다. 뭐가 달라졌는데? 예전만큼 밝지가 않아요. 뭔가 고민이 있는 얼굴인데 어머니는 못 느끼셨어요. 그러고 보니 현우가 요즘 부쩍 표정이 어두울 때가 많았습니다. 회사 일이 힘든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요? 갈치조림이 끓는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이 냄새를 맡으면 현우가 제일 좋아했는데 오늘은 어떨까요? 어머니,
저 친구 만나러 나갔다가 늦게 들어올게요. 유진이가 외출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저녁은 밖에서 먹을게요. 맛있게 드세요. 현우를 위해 정성껏 만든 갈치조림이었는데 유진이는 맛도 보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혼자 부엌에 서서 보글보글 끓는 갈치조림을 바라보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꿈꿔왔던 가족의 모습일까요? 어머니, 정말 제주도에 혼자 가시려고요? 현우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평생 여행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제가 갑자기 제주도에 간다고 하니 놀랄 만도 했죠. 왜, 안 될 거라도 있니? 아니에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갑자기 나도 이제 여행 좀 다녀보고 싶어서. 평생 일만 하다가 죽으면 억울하잖아. 사실 여행을 가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즘 집에 있으면 자꾸만 유진이의 눈치를 보게 되는 제 자신이 싫었습니다. 잠시 떨어져 있으면 뭔가 달라질지도 모르겠고요. 그럼 저희도 같이 갈까요? 아니야, 혼자 다녀올게. 너희는 회사 일도 있고 유진이도 휴강 기간이라 시간이 있는데요. 됐다. 혼자 가는 게 편해. 현우 얼굴에 아쉬움이 스쳤지만 더 이상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좋은 숙소로 예약해 드릴게요. 제가 알아볼게요. 고맙다. 이 며칠 후 현우가 제주도 펜션을 예약해 줬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아주 깔끔한 곳이었어요. 어머니, 여기 보세요. CCTV도 있어서 안전하대요. 현우가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현우야, 우리 집에도 CCTV 설치하면 어떨까? CCTV요? 왜요? 요즘 도둑이 많다잖니. 내가 없을 때 집이 안전해야지. 그렇긴 하네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럼 내가 여행 가기 전에 설치해 줄 수 있겠니? 네, 한번 알아볼게요. 저는 정말로 도둑 걱정 때문에 한 말이었습니다. 여행 가기 전날 현우가 정말로 집 안 곳곳에 작은 카메라를 달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이 앱으로 어디서든 집안을 볼 수 있어요. 설치 기사님이 제 핸드폰에 앱을 깔아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쓰는 건데요? 여기를 누르시면 실시간으로 보이고 여기는 녹화된 것을 다시 볼 수 있어요. 참 신기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집안을 다 들여다볼 수 있다니 요즘 세상 정말 좋아졌습니다. 어머니, 이런 것도 다 아시고 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시대에 뒤처지고 싶지는 않거든. CCTV를 설치하는 동안 유진이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런 것까지 필요할까요? 좀 불편한데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좀 감시받는 기분이 들어서요. 감시받는 기분이라니. 왜 감시받는다고 느낄까요? 떳떳하다면 상관없을 텐데. 우리 집인데 무슨 감시야? 안전을 위한 거지? 네, 그렇죠. 유진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불편해 보였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정성껏 밑반찬을 만들어 냉장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김치도 새로 담갔고요. 얘들아, 내가 없어도 밥 잘 챙겨 먹어. 어머니, 그냥 편히 다녀오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현우가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없으니까 넉넉하게 해놨어. 모자라면 시켜 먹고. 네, 알겠어요. 어머니, 여행 잘 다녀오세요. 제주도행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른한 해를 살면서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습니다. 이렇게 높이 날 수 있다니 신기하기만 했죠. 펜션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나니 오후였습니다. 방에서 바다가 정말 잘 보였어요. 파란 바다를 보니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그런데 문득 집이 궁금해졌습니다. 현우와 유진이는 뭘 하고 있을까? 핸드폰을 꺼내 앱을 실행해 보니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산책을 하다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둘은 여전히 거실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별일은 없었어요. 제가 해놓은 반찬들을 잘 먹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오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호텔에서 제주도 관광을 마치고 돌아와 CCTV를 확인하는데 유진이가 친구 2명과 함께 부엌에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 친구들이 놀러 왔구나.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유진이가 냉장고를 열더니 제가 정성껏 만들어 놓은 김치통을 꺼냈습니다. 아이고, 이 더러운 할망구년이 만든 거 누가 먹어? 비린내 진동하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핸드폰을 쥔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분명 잘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유진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게 아직도 이런 걸 해서 뭐 하려고. 빨리 죽어야 우리가 편한데. 친구가 킥킥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어차피 돌아가시면 돈만 빼내고 요양원 보내버릴 건데. 나이도 있으신데 언제까지 우리가 모셔야 하냐. 유진이가 제가 사흘밤을 꼬박 세워 정성껏 담근 김치를 쓰레기 봉투에 처박는 모습을 보며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시원하다. 이제야 냉장고가 깨끗해지네. 유진이가 손뼉을 쳤습니다. 그런데 CCTV는 괜찮아. 들킬 수도 있는데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어차피 할머니는 기계 같은 거 잘 모르시거든. 설치만 해놓고 제대로 보지도 않으실 거야. 제가 기계를 잘 몰라서 안 볼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핸드폰 화면이 눈물로 흐려졌습니다. 71해를 살면서 이런 충격과 배신감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친딸처럼 아꼈던 며느리가 제가 정성껏 해준 모든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잔인한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더러운 할망구년, 빨리 죽어야 우리가 편한데 돌아가시면 돈만 빼내고 요양원 보내버릴 건데. 40년 동안 생선 비린내를 맡으며 아들 둘을 키워온 제 인생이 이렇게 무시당할 만큼 더러운 것이었나요? 새벽 3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들어오는 고된 생활을 40년간 버텨온 제 삶이 그렇게 하찮은 것이었나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절망감도 느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유진이한테 부족하게 해준 게 있었나? 아니에요.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혼할 때 집도, 결혼식 비용도 전부 제가 해결해 줬습니다. 유진이가 시집 온 후로는 집안일 하나 시키지 않고 오히려 제 딸처럼 아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대가란 말입니까? 그날 밤부터 제 마음에 한 가지 결심이 생겼습니다. 유진아,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 무서운 시어머니가 되어주마. 넌 아직 진짜 이금순이 누군지 모르는구나. 자갈치 시장에서 40년을 버텨온 이금순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이제부터 똑똑히 보여주겠다. 마지막 날 아침, 제주도 바다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돌아가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고. 더 이상 착하기만 한 시어머니는 없을 거라고. 부산행 항공기가 김해공항에 착륙하던 순간 제 마음속에도 무언가가 단단히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71해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차갑고 나룬 분노였습니다. 제주도의 따뜻한 바람과 푸른 바다는 이제 기억 저편으로 밀려났고 대신 며느리 유진이가 쓰레기 봉투에 던져넣던 김치통의 쿵소리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제 심장을 내리치는 망치 소리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기사님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여행 다녀오시나 봐요?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기분이 좋다고요? 지금 제 얼굴이 어떤 표정일지 거울이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아마 평생 지어본 적 없는 낯선 표정일 겁니다. 네, 좋았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거짓말도 능숙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은 한평생 너무 솔직하게만 살아온 게 오히려 독이 되었나 봅니다. 새벽 3시, 어둠 속에서 눈을 뜨니 익숙했던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부엌에서 북엇국을 끓이면서도 손이 자꾸만 떨렸어요.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물이 끓어오르는 소리, 북어를 우린 국물의 구수한 냄새, 가스레인지지의 파란 불꽃. 이 모든 익숙한 것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삶을 훔쳐보는 것만 같았어요. 어머니, 여행 어떠셨어요? 현우가 잠옷차림으로 부엌에 나타났을 때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아들. 제가 40년 동안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이 아이가 그 악독한 여자와 한편이 되어 저를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다니. 좋았어. 이 목소리가 떨릴까 봐 일부러 짧게 대답했습니다. 바다가 정말 예뻤겠네요. 사진 많이 찍으셨어요. 현우의 눈에는 여전히 어린 시절의 순수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걸까요? 많이 찍었지. 나중에 보여줄게. 어머니가 해놓으신 반찬,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고맙습니다.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잘 먹었다고요? 쓰레기통에 처박은 그 음식들을 잘 먹었다고 말하는 건가요? 손에 든 국자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릇에 국을 담으면서 국물이 흘러넘쳤는데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목소리가 제대로 나온 게 신기할 따름이었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평온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지. 현우야, 유진이는 아직 자니? 네, 어제 친구들 만나서 늦게 들어왔거든요. 친구들. 바로 그 친구들이겠지요. 제 음식을 쓰레기라고 칭하며 함께 웃고 떠들던. 현우가 북엇국을 후루룩 마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문득 이 아이가 어릴 적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6살이던 현우가 열이 펄펄 끓어 병원에 데리고 갔던 날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입원을 권했지만 당장 입원비가 없어서 집에서 밤새 간호했었죠. 사흘밤을 꼬박 새우며 이 아이의 이마를 닦아주고 미음을 끓여 먹였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때 현우가 열에 들떠 중얼거렸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선합니다. 엄마, 아파도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그런 아이가 이제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현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여행 다녀와서 좀 피곤한가 보다. 그럼 오늘은 늘은 시장 일찍 들어오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여전히 저를 걱정해주는 현우. 이 아이의 마음은 진가요? 아니면 이것 또한 연기일까요? 더 이상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장에 가는 15분이라는 시간이 15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상쾌했을 새벽 공기가 오늘은 숨막히게 무겁게만 느껴졌어요. 시장 어귀에서 만난 영자 씨가 제일 먼저 제 이상을 알아차렸습니다. 언니,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영자 씨는 정말 제 마음을 꿰뚫어보는 사람 같습니다. 30년 넘게 옆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 제 표정만도 기분을 아는 모양입니다. 여행 다녀와서 피곤해서 그래? 피곤한 얼굴이 아니야. 뭔가 큰 충격을 받은 얼굴인데. 제주도에서 무슨 일 있었어? 영자 씨 앞에서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얘기할게. 언니가 그렇게 말할 때는 정말 큰일이 있는 거던데. 괜찮아.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70평생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일단은 괜찮아. 좀 더 생각해 봐야겠어? 언니, 무슨 일이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나한테 꼭 얘기해. 알았지?
영자 씨의 따뜻한 말 한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피를 나눈 자매보다 더한 이 사람이 곁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만큼은 혼자 해결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끌어들일 수는 없으니까요. 오전 내내 장사를 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손님들이 생선을 고르고 가격을 흥정하는 소리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무턱대고 유진이를 추궁할 수는 없습니다. 증거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더 치밀하게, 더 확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결심이 섰습니다. 영자야, 나 오늘 오후에 가게 좀 봐줄 수 있어? 어디 가게? 병원 좀 다녀오려고. 병원. 어디 아파? 아니야, 그냥 정기검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짓말도 자연스럽게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핸드폰으로 기혼 및 재산분할 전문 변호사라고 검색했습니다. 여러 법무법인이 나왔는데 그중 한 여자 변호사가 상담을 잘한다는 후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왠지 여자 변호사가 제 마음을 더 잘 이해해 줄 것만 같았거든요. 전화를 걸어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가능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좋은 분일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법무법인은 부산 시내 한복판에 있는 깔끔한 건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71해를 살면서 변호사 사무실에 와보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예약하신 이금순 씨 맞으시죠? 접수 데스크의 직원이 친절하게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민정 변호사님이 곧 뵙겠다고 하시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대기실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수많은 상장들과 여러 판례집들. 이런에서 제가 과연 제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금순 씨, 돌아보니 40대 대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네, 제가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안으로 들어오시죠. 변호사 사무실 생각보다 아늑했습니다. 따뜻한 조명과 편안한 소파,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김민정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도 왠지 믿음이 갔습니다. 제 재산을 보호하고 싶어서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말을 뱉는 순간 모든 것이 냉혹한 현실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때부터 저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40년간 자갈치 시장에서 악착같이 일해온 제 인생, 홀로 키운 2아들, 둘째 아들의 결혼과 며느리에 대한 기대, 그리고 제주도에서 목격한 그 충격적인 장면까지. 김 변호사는 한마디 끼어들지 않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때로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정말 힘드셨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다 끝나자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지금까지 꾹꾹 참고 있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변호사님 앞에서. 괜찮습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40년간 자식을 위해 희생하신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지 김 변호사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며느리도 사람인데, 가끔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어머님. 어머님께서 느끼신 감정은 정당한 겁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군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어머님, 제 재산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호 방안을 세우려면 정확한 파악이 우선입니다. 저는 제가 가진 것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자갈치 시장의 점포, 현우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 여러 은행의 적금과 예금. 혹시 다른 재산은 없으세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것들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20년 전의 일이 생각난 것은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눈을 크게 뜨며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20년 전에 친구와 함께 투자했던 땅이 있어요. 어디에 있는 땅인가요? 해운대 근처요. 그때는 허허벌판이었는데 최근에 개발이 되면서 감정가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한 10억 정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김 변호사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10억이요. 그런데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쟤들도 며느리도요. 왜 비밀로 하셨어요? 그때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금수나 이런 건 가족한테도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다. 나중에 문제 생길 수도 있다. 고요히 정말 그 친구의 말이 맞았습니다. 만유진이가 이 땅의 존재를 알았다면 정말 현명한 판단이셨네요. 그 친구분이 정말 좋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 친구도 작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때 그 말을 들었던 게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럼 총이 상당하시네요. 이제 보호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증여 철회, 부부 재산계약서 신설, 신탁 설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 확보까지. CCTV 영상은 정말 중요한 증거입니다. 혹시 다른 증거들도 더 확보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다른 증거요? 예를 들어 녹음이라든지 아니면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같은 것들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하시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그들의 반응을 녹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황을 만든다고요? 예를 들어 갑작스럽게 큰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다든지 아니면 재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보신다든지요. 아, 그런 방법이 있군요.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어머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법무법인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무력하게 슬퍼하는 할머니가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진짜 이금순이 나설 차례입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아직 회사에 있을 시간이고 거실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보니 유진이는 집에 있나 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유진이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어디 편찮으세요? 진심인지 아닌지 모를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더라고요. 응, 정기검진. 나이가 있으니까 몸 관리 좀 해야지. 그러셨구나. 결과는 어땠어요? 괜찮대. 아주 건강하다고 하네.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쉽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 표정만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한 대로 그 속내를 확인할 상황을 만들어야겠다고. 그리고 며칠 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유진이도 옆에 앉아 기대에 찬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 뭔데?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프랜차이즈 카페요. 유진이가 현우의 말을 가로채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괜찮은 아이템을 찾았어요. 요즘 이 사업이 정말 잘 되고 있거든요. 두 사람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보물이라도 발견한 사냥꾼들 같았어요. 그래. 얼마나 들어가는데? 한 3억 정도요. 예상했던 금액이었습니다. 3억. 저는 일부러 놀란 척했습니다.
네, 좀 큰 금액이긴 하지만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이라서요. 유진이가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목소리에는 흥분이 담겨 있었고 손짓 발짓도 커졌습니다. 본사에서 인테리어부터 마케팅, 운영 노하우까지 전부 제공해준다고 해요. 사업이라는 게 원래 위험한 거 아니? 이 프랜차이즈는 달라요. 성공률이 95% 이상이래요. 95%라 세상에 그런 사업이 어디 있을까요? 사업계획서 같은 건 있고? 네, 여기요. 유진이가 미리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훑어보니 온통 허점투성이었습니다. 예상 수익률은 비현실적으로 높았고 리스크에 대한 분석은 전혀 없었으며 심지어 기본적인 비용 계산도 틀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익률이 정말 이게 맞아? 하루에 50만 원 순수익이라고? 네, 맞아요. 본사에서 보장한다고 했어요. 본사에서 보장한다고? 그럼 망하면 본사에서 보상해준다는 얘기니? 그건 유진이가 말을 흐렸습니다. 아직 정확한 계약서는 안 받아봐서 역시나 준비도 제대로 안 된 허술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이 사업 말고 다른 것도 알아봤어? 다른 거요. 3억이라는 큰 돈을 투자하는 건데 여러 옵션을 비교해봤을 거 아니야. 현우와 유진이가 서로를 멀뚱히 바라봤습니다. 사실 이것만 알아봤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3억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하면서 고작 한 가지 옵션만 알아봤다고요? 현우야, 이런 중요한 일을 이렇게 성급하게 결정하면 안 되지. 하지만 어머니, 기회는 바로 지금이에요. 너무 늦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선점해버려요. 유진이가 조급하게 말했습니다. 선점하면 그럼 어떠냐?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 제 말에 유진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보수적이시네요. 보수적이라. 그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일까요? 보수적인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요즘 시대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도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검증도 안 된 사업에? 검증됐어요. 이미 성공한 사례들이 많다고 했어요. 그럼 그 성공 사례들 자료는 있니? 그건 또 말을 흐리는군요. 자료도 없이 어떻게 성공했다는 걸 알아? 인터넷에서 봤어요. 인터넷에 있는 정보가 다 믿을 수 있는 거냐? 유진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화가 나는 모양이었어요. 그때 현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 그렇게 해라. 3억이라는 돈이 어디서 굴러다니는 돌멩이도 아니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유진이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글쎄, 한 달. 아니면 2달. 너무 오래 걸려요. 다른 집 어머니들은 자식들 사업이라면 발 뻗고 도와주신다는데 드디어 본색이 나오기 시작하는군요. 다른 집과 우리 집이 같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야? 유진이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유진아. 네. 너는 내가 언제 죽을 것 같니?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내가 언제쯤 죽을 것 같냐고 현우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왜? 사람은 언젠가 다 죽는 건데? 특히 나 같은 할머니는 더 그렇지. 유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가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 정말 그런 말씀은? 그래, 알았다. 그럼 사업 얘기는 좀 더 천천히 생각해보자. 그날 밤, 유진이와 현우가 방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당신 어머니, 좀 이상해. 유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뭐가?
예전이랑 완전히 다르잖아. 왜 저러시지? 나이 드시면서 좀 더 신중해지신 것 같은데? 신중한 게 아니라 우리를 의심하고 있어. 유진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를 나를 의심하는 것 같다고 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역시 눈치가 빠른 아이네요. 그럴 리가 없어. 어머니가 널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현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마 현우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제가 달라졌다는 것을. 정말. 그럼 왜 자꾸 이상한 질문을 하시는 건데? 이상한 질문이라니. 언제 죽을 것 같냐니. 세상에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그런 말을 해. 유진이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건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런 생각을. 아니야. 분명 다른 이유가 있어? 뭔가를 알고 계신 것 같아. 뭔가를 맞아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사람인지. 제가 죽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지. 모든 걸 다 알고 있죠.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뭘 알고 계신다는 거야? 현우가 답답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그러게. 대체 뭘 알고 계신 걸까? 유진이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침묵이었죠. 혹시 어머니가 제주도에서 뭔가 이상한 걸 본 건 아닐까? 이상한 걸 뭘? 모르겠어. 그냥 뭔가 찜찜해. 설마. CCTV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럴 리가. 어머니는 기계 같은 거 잘 모르시잖아. CCTV 설치할 때도 사용법 제대로 듣지도 않으셨는데 기계를 잘 모른다고요? 71살이면 당연히 기계를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군요. 요즘 할머니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나 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앞으로는 조심하자. 뭘 조심해? 어머니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알았어. 그런데 사업 투자는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니가 계속 미루시면.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어머니 마음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언제까지?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이런 좋은 조건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유진이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역력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큰지 뻔히 보이더라고요. 유진아,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 어머니도 우리를 위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걸 거야. 신중한 게 아니라 의심스러워 하시는 거라고. 나한테 뭔가 불만이 있으신 게 틀림없어. 불만이라. 불만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완전한 적개심이죠. 그런 소리 하지 마. 어머니가 널 얼마나 아껴주시는데. 예전에는 그랬지? 하지만 요즘은 아니야. 뭐가 달라졌는데? 모든 게 다 달라졌어. 나를 보는 눈빛부터 시작해서 뭔가 차갑다고 해야 하나? 차갑다고요? 맞아요. 이제는 차가워졌습니다. 제주도에서 그 끔찍한 장면을 본 이후로 제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니가 갑자기 CCTV를 설치하자고 한 것도 이상해. 70년 넘게 사시면서 왜 하필 지금? 정말 똑똑한 아이네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둑 때문이라고 하셨잖아.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니라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 다른 목적. 무슨? 우리를 감시하려는 거. 그 순간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화장실에 가는 소리 같았어요. 저는 급하게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들키면 안 되니까요. 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눈치챘구나. 하지만 확신은 없는 상태겠지?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하는 거고 이제부터가 진짜 승부입니다. 김민정 변호사가 말한 대로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그리고 그들의 진짜 속마음을 완전히 드러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새로운 전략을 펼쳤습니다. 평소보다 더 친절하고 다정하게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시어머니인 것처럼 행동했죠. 유진아, 어제 내가 너무 신경질적으로 굴었나 보다.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이해해요. 나도 나이가 들면서 좀 까칠해진 것 같아. 앞으로는 더 좋게 지내자. 유진이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더 노력할게요.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거든요. 현우야, 유진아. 잠시 이리 와보렴. 네, 어머니. 우 두 사람이 소파에 앉자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요즘 많이 생각해봤는데 너희 사업 얘기 말이다. 현우와 유진이의 눈이 동시에 빛났습니다. 어머니, 그럼. 응, 도와주고 싶다. 정말이요, 어머니. 그들의 얼굴에 떠오르는 탐욕스러운 미소. 이제는 너무나 잘 보입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 조건이요? 내가 돈만 대주고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나도 그 사업에 같이 참여하고 싶다. 현우와 유진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직접요. 안 될 거라도 있니? 아니,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어머니께서 카페 사업을 하실 수 있을까요? 내가 뭘 못하겠니? 자갈치 시장에서 40년 동안 장사해온 사람인데. 그렇긴 하지만 시장이랑 카페는 좀 다르잖아요. 뭐가 달라? 손님 받고 물건 파는 건 똑같은 거 아니냐? 유진이가 초조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매장에 직접 나와서 일하셔야 하는데. 그럼 뭐 어떠냐? 나 아직 팔팔하다. 하지만 손님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왜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요즘 카페는 젊은 사람들이 주로 오거든요. 할머니가 계시면 드디어 속마음을 내비치는군요. 할머니가 있어서 싫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야? 유진이가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유진아, 똑바로 말해봐. 내가 할머니라서 문제가 된다는 거니? 어머니, 유진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현우가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그럼 무슨 뜻으로 말한 건데? 그냥. 어머니께서 고생하실까 봐 걱정되어서. 거짓말. 뻔히 보이는 거짓말입니다. 고생. 내가 언제 고생하는 걸 무서워했더냐? 그런 게 아니라. 알았다. 그럼 이렇게 하자. 저는 미리 준비해둔 계획을 꺼냈습니다. 내일부터 3일 동안 너희가 그렇게 잘 된다는 그 카페들 내가 직접 가서 보고 오겠다. 직접 가서요? 응, 어떻게 운영하는지, 손님들은 얼마나 오는지, 수익은 정말 그만큼 나는지 내가 직접 다 확인해 봐야겠다. 그리고 사장들하고 직원들한테도 다 물어보고. 유진이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왜? 3억이라는 돈이 장난이니?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사업계획서도 다시 정리해 오너라. 다시요. 더 자세하게. 초기 투자비, 월 운영비, 예상 순수익, 그리고 가장 중요한 리스크 분석까지. 어머니가. 그런 걸 다 아세요? 현우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거지? 나도 이제 공부 좀 해야겠다. 그날 저녁, 저는 인터넷으로 그 프랜차이즈 카페 창업에 대해 검색해 봤습니다. 역시나 그들이 가져온 사업 계획서는 수익률도 비현실적이었고 비용 계산도 엉터리였으며 리스크에 대한 분석은 전무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말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최근에 여러 문제로 시끄러웠던 곳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여러 가맹점이 줄줄이 문을 닫았고
심지어 본사를 상대로 한 사기 의혹까지 제기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걸 정말 모르고 투자하자고 한 걸까요? 아니면 모든 걸 알면서도 제 돈을 노린 걸까요? 며칠 후, 저는 약속대로 그 유명하다는 카페들을 직접 둘러봤습니다. 첫 번째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손님이 거의 없다는 것을. 오후 2시, 카페가 가장 바쁠 시간인데도 말입니다. 사장님, 장사 잘 되세요? 젊은 남자 사장이 지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쉽지 않네요. 프랜차이즈라고 들었는데 본사 지원은 좀 어때요? 사장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본사 지원이요? 처음에만 좀 해주는 척하더니 나중에는 연락도 잘 안 받아요. 그래요. 수익은 어느 정도 나세요? 수익이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적자예요. 임대료의 인건비, 재료비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역시 제가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매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야. 모두들 어려움을 호소했고 몇몇 곳은 이미 가게를 내놓고 문 닫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현우와 유진이에게 제가 조사한 결과를 말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 사장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현우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직접 들어봤다. 하지만 인터넷에는 성공 사례들이. 인터넷에 있는 게 다 진실일 거라고 생각하니 유진이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은 안 하겠다는 거다. 그럼 다른 사업을 찾아볼까요? 그래, 다른 걸 한번 알아보자.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어떤 사업도 지원하지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 이 모든 게 결국 제 돈을 빼내려는 계획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좋은 사업 아이템을 찾았어요. 유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또 카페냐? 아니요, 이번에는 온라인 쇼핑몰이에요. 요즘 이게 정말 잘 되고 있거든요. 또 다른 사기극의 시작이네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겁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공격할 차례니까요. 유진아,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유진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제 앞에 앉았습니다. 내가 제주도에서 뭘 봤는지 아니? 그 순간 유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진짜 복수가.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71해를 살면서 이렇게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를 내본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마치 자갈치 시장에서 40년을 버텨온 또 다른 제가 제 안에서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거실의 공기가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유진이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가온 만족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모르는 척하지 마라. 내가 내 친구들과 함께 우리 집 부엌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똑똑히 다 봤으니까. 현우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도 알고 있었구나.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함께 계획했던 건지도 모르겠다. CCTV 화면 속 그 끔찍했던 장면들이 다시 한번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정성껏 담근 김치통이 쓰레기통 속으로 떨어지던 그 순간의 충격과 절망감. 하지만 지금 그 기억은 더 이상 저를 절망에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는 무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사흘밤을 꼬박 세워 담근 김치를 쓰레기 봉투에 처박는 것도 봤고 멸치 육수로 정성껏 끓인 된장찌개를 하수구에 쏟아붓는 것도 봤다. 유진이가 의자에서 일어서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할망구년이 만든 거 누가 먹냐고 했던 그 말도 똑똑히 다 들었다. 어머니 현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를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현우야, 너도 거기 있었지. 현우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표정만 봐도 답은 뻔했습니다. 빨리 죽어야 우리가 편하다고 한 것도, 요양원에 보내버리자고 한 것도 내가 다 알고 있다. 40년 동안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제 둘째 아들이 그 악독한 여자와 한편이 되어 제가 죽기를 바라고 있었다니. 어머니, 저희가 됐다. 더는 변명하지 마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리 준비해둔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김민정 변호사와 함께 준비비한 증여, 철회서와 각종 법적 서류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유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증여 철회서다. 너희에게 해준 모든 것들 다시 전부 돌려받겠다는 뜻이다. 현우와 유진이의 얼굴이 동시에 새하얘졌습니다. 아파트, 자동차, 결혼식 비용까지.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어머니, 그게 무슨... 현우야, 제가 그 아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도 같은 마음이었지?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현우가 고개를 저었지만 그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저는 그 아이의 모든 것을 읽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거짓말하지 마. CCTV에 내 얼굴도 다 나와 있어. 사실 현우가 직접 나쁜 말을 한 장면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이가 제 음식을 버릴 때 현우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옆에서 웃고 있었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마지막 남은 정마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40년 동안 애써 쌓아온 모정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유진이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용서. 내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라.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제 목소리는 시장장의 새벽 공기처럼 얼음장같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현우, 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널 키우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어떻게 이 어미를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었니? 현우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아이를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김민정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든 서류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법법적으로 증여받은 모든 재산을 회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김 변호사님이 방법을 찾아주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하시겠어요? 변호사님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네, 더 이상 망설이고 싶지 않아요. 집으로 돌아가 현우와 유진이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한 달 안에 이 집에서 나가거라. 어머니. 그리고 이 아파트 명의도 다시 내 이름으로 돌려받을 거다. 현우가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정말 저희를 용서하실 수 없으세요? 용서. 너희가 무엇을 용서받고 싶어 하는 거냐? 저는 그 아이를 차가 바라봤습니다. 내가 죽기를 바라던 거? 내 음식을 더럽다고 생각한 거? 아니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획했던 거?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우야, 내가 7살 때 열이 아주 심하게 나서 병원에 갔던 거 기억나니? 갑작스러운 제 질문에 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의사는 입원을 권했는데 나는 당장 입원비가 없어서 너를 집에 데려와 간호했지. 사흘 밤을 꼬박 새우면서 내 이마를 닦아주고 미미음을 끓여 먹였어. 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너는 내 품에 안겨서 말했지. 엄마, 아파도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라고. 어머니. 그런 내가. 이제는 내가 죽기를 바라고 있구나. 그 말을 하면서 제 마음도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 후, 현우와 유진이는 정말로 집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알리지도 않고 그냥 짐을 싸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텅 빈 집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고독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이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롭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몇 주는 정말 조용했습니다. 40년 동안 누군가를 위해 아침을 준비하던 새벽 3시에 일어나 오롯이 혼자만의 식사를 준비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깊은 외로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시장에서도 사람들이 제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금순이 언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영자 씨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그런가? 은근 뭔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 짐을 내려놓았다. 정말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제게를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홀가분함이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새로운 생활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혼자 영화도 보고 혼자 맛있는 음식도 사 먹고 혼자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71해를 살면서 처음으로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 현현석이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현우가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몰라. 연락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니? 현석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현우를 용서하실 수 없으세요? 현석아, 너는 몰라. 내 동생이 이 어미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뭐. 그래도 가족이니까? 가족이라는 말을 들으니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말에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족이면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해야 한다는 거니 현석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6개월이 더 지난 어느 날 저는 큰 결심을 내렸습니다. 영자야, 나 이제 시장 일 그만두려고 해. 뭐라고? 갑자기 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서. 어디 가려고? 저기 조용한 바닷가 마을에 가서 작은 식당이나 하나 해보려고. 영자 씨가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 나이가 몇인데 새로 시작을 해. 이 나이면 그냥 편하게 쉬어야지. 아니야, 나는 아직 팔팔하다. 그래도 혼자서 어떻게 하려고. 한번 해봐야 알지. 사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진짜 나의 인생을 살고 싶다는 마음이 더 강했습니다. 시장 가게를 정리하면서 40년의 추억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좋은 기억도 나쁜 기억도 모두 흘려보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추억을 만들 차례였습니다. 부산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바닷가 마을을 찾았습니다. 바다가 바로 보이는 작은 건물을 임대해서 식당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금순이네 손맛이라는 간판을 직접 달 혼자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메뉴를 정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그릇을 사는 것까지 하나하나가 새롭고 즐거운 도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도 서너 명 정도만 오곤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성껏 음식을 만들고 찾아온 손님들을 진심으로 친절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갈치조림을 드신 한 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이 갈치조림 정말 맛있네요. 꼭 저희 어머니 손맛 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조금씩 입소문이 나면서 단골 손님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하는 일이라 몸은 바빴지만 마음은 더없이 편안했습니다. 그렇게 1년 반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익숙한 실루엣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현우였습니다. 2년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왔구나,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언젠가는 찾아올 거라고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현우가 무릎을 꿇으려고 하자 저는 손으로 막았습니다. 여기는 식당이다. 어머니. 뭐라도 먹고 갈 거면 앉고 아니면 그냥 가거라. 차가운 말이었지만
제 마음도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40년을 키운 제 아들이니까요. 갈치조림 하나 주세요. 현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갈치조림을 끓이면서 저는 그 아이를 힐끔힐끔 바라봤습니다. 정말 많이 야위었더라고요. 유진이와는 헤어진 후 혼자 고생하며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있다. 갈치조조림을 현우 앞에 놓아주면서 저는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현우가 한 입 먹더니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역시 어머니 손맛이네요. 맛있으면 어서 먹어라. 어머니,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후회. 뭘? 어머니를 그렇게 생각했던 거요. 저는 대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후회한다고 해서 모든 게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어머니, 저 혼자 살고 있어요. 유진이와는 이혼했습니다. 그 후로 매일 어머니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실수를 했는지. 현우이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제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그 아이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받은 상처도 너무나 깊었습니다. 현우야. 네, 어머니.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네, 저는 변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어떻게 변했는데? 이제는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현우야, 신뢰라는 건 한 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란다. 있습니다. 그래도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들을 온전히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얼마나요? 모르겠다. 내 마음이 완전히 준비될 때까지 현우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그날 이후로 현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제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항상 갈치조림을 시키고 말없이 밥만 먹고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현우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시는 게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다고 해서 아무나 곁에 들일 수는 없는 일이다. 저는 아무나가 아니라 어머니의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라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되는 아니야. 현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더 지났을까요? 어느 날 현우가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저 일 구했어요. 무슨 일?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해요. 육체노동이지만 어머니께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싶어서요. 현우의 손을 보니 두꺼운 굳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힘들지 않니? 힘들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40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현우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나도 널 사랑한다. 처음으로 화해의 신호를 보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현우와 함께 바닷가를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구나.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정말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바다 위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잔잔한 물결 위에 아름다운 빛을 수놓았습니다. 그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